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예를 들어보면 춘추전국 시대가 있었죠. 그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혼란 속에서 꽃들이 피어납니다. 그것이 유학사상의 공자맹자요. 그리고 노자, 장자, 묵가, 법가 등의 제자백가들의 탄생이었고, 그들의 탄생이 그 이후에 2500여 년 정도를 중국인들의 정신을 이끌어 나가는 구심점이 됐다라는 점에서 그 난세에 피어난 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제 치하 35년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또 다른 어둠이 찾아오죠. 민족의 분단이라는 이 두 차례의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내는 민족 지도자가 있었으니 바로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그러나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 됩니다. 자신의 신념을 목숨처럼, 아니 목숨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던 김구 선생님의 삶,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구 선생께서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 1876년에 황해도에서 태어나십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보다 한 살 어리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서 이제 그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는데요.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보통 분들이 아니죠. 가난한 삶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절개랄지 굳은 신념, 자존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던 분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조금도 없지만 부끄러움이 없었고 배고팠지만 당당했던 분들이 김구 선생님의 부모님이셨고, 이런 가풍을 이어받아서 그도 어렸을 때부터 아주 또렷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문과를 준비하는 학생이었었죠. 그래서 17세에 과거 시험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뭐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 말고는 출세할 길이 없었거든요, 일반 백성들은. 근데 당시 과거라는 것이 사실 매관매직의 완전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쓰레기 더미였죠. 거기에 크게 낭망하신 것이 17세가 됩니다. 바로 그 17세에 당시 부조리에 항거했던 농민운동 있지 않습니까? 동학농민운동에 합류를 하시고요, 동학의 대장으로서 실제 농민운동에 참가하시게 됩니다. 1893년이면은 이제 삼례 집회가 열렸던 때인데요. 다음해인 1894년 동학 농민운동까지 17, 18세의 어린 나이로 동학 농민들을 이끌었던 그 카리스마와 리더십, 이런 건 유년 시절부터 좀 싹이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1895년에 우리 명성황후, 우리 국모께서 일본 낭인들한테 시해를 당하는 을미사변이 벌어지게 되고요. 다음해인 1896년 2월 달에 김구 선생은 그 사건에 비분관계하여 1인 1명을 처단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는데요. 주막에 들렀다는 겁니다. 들렀는데 변복을 한 일본인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 좀 복장의 모양새가 이상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 칼을 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미루어 짐작컨대 좀 술에 취해서 좀 주정을 부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께서 이렇게 보시더니, 야, 이거 저거 복장도 심상치 않으니 저것이 우리의 국모를 시해한 미우라의 측근이거나 그의 일당이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뭐 이제 술 먹고 주정 부리고 칼 차고 하니까 이거 분명히 양아치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이놈! 내가 민족의 이름으로 1인을 처단한다, 그러면서 그자의 칼을 빼서 그를 이제 처단을 합니다. 그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을 벌이면은 뭐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간다거나 숨기 마련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름 석자를 써놓고 자신의 주소까지 이 벽에 붙여놓고 갔다는 얘기죠. 김구 선생님의 원래 본명이 김창수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종이에다가 내 국모의 원수를 갚으려 이자를 처단했노라 라는 글과 함께 해주, 황해도 해주, 백운방, 기동, 김창수, 자신 집에 주소하고 이름 석자를 갖다가 거기다 떡하니 붙여놓고, 그리고 유유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뭐 이런 참 아주 그 호연지기가 뿜어져 나오는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참 빨리도 붙잡혀요. 3개월 뒤에 그 관가에서 사람들이 한 10여 명이 와가지고 우리 김창수 선생을 꽁꽁 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시죠. 그 이제 감옥에 가서 이제 그 취조를 받는 과정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취조실에 있던 일인한테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소위 만국공법 어느 조문에 통상 친화하는 죄악을 메꿨어. 그 나라 임금이나 황후를 죽이라고 하였더냐. 이 개같은 외놈아, 너희는 어찌하여 감히 우리 국모 폐하를 살해하였느냐. 내가 살아서는 이 몸을 가지고 죽으면 귀신이 되어서 맹세코 너희의 임금을 죽이고 너희 외놈들을 씨도 없이 다 없애서 우리나라의 지옥을 씻고야 말 것이다 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여기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일본인 관리가 자리를 내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기록문을 보고 조금 유감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좀 개한테 비유한 건 지나치지 않았나, 아무리 김창수 선생님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개한테 사과를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개야, 미안하다. 개는 결국 사람을 해치지 않죠. 당시 우리의 국모를 해친 그들은 개만도 훨씬 더 못한 이들이었습니다. 어쨌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 관리들이 이제 우리 관리들이 김구 선생님을 취조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또 우리 관리들한테 또 호통을 치는 거예요. 당신들은 말이야, 옷 입은 걸 보아하니 이거 국가의 공무원인 것 같은데,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저 국모를 시해한 자들과 함께 나를 취조하고 그거에 대한 복수를 생각지도 않으니 당신들이 이러고도 조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군부의 땅에서 임금님이 주신 옷을 입고 이 생활하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그냥 호통을 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나라 관리들이 얼굴이 빨개지고 귀까지 빨개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얼굴을 못 들었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세상에 취조를 하는데 그 피고인을 경어를 써서 취조를 했답니다. 그게 아니고요. 뭐 이런 식이지요. 정말 그 김구 선생님의 그 원칙과 신념, 그리고 그 기상은 있던 일본인도 내빼게 하고 우리 관리들조차 부끄럽게 숙연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김구 선생님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사형 집행을 하면은 그 임금님께 최종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금의 재가가 있어야만이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참 김구 선생님 그 형장에 이슬로 사라질 뻔했는데 간신히 목숨을 구한 일화가 기가 막힙니다. 당시 1897년 8월 26일 날 김구 선생님이 형 집행이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흘 전에 임금님한테 그 보고서가 올라간 거예요. 쫙 이번에 사형자 명단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당시에 고종임금께서 이렇게 보시더니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재가를 하셨는데, 옆에 있던 승지 한 사람이, 승지라는 게 뭐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장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일 높은 게 이제 도승지고 그 밑에 뭐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 그래서 육방승지가 있어요. 비서실장이 6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우연히 죄명을 받는데, 제가 떨어진 다음입니다. 국모 보수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국모의 원수를 갚는 것이 죄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상해서 다시 한번 사태를 파악하고 다시 임금님께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저만 하고 여차저차해서 이런 죄를 지은 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종임금님이 감동을 받은 거죠. 내가 아까 제대로 살피지 못했구나. 즉시 이 사람의 사형 집행을 중지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 사람 편으로 가고 뭐 팔발만 띄우고 그러면 늦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사흘 전에 개통된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화 개통이 하루만 더 늦었어도 우리 김구 선생님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궁궐에 전화가 가설되고 첫 통화가 뭐냐면 즉시 그 김창수라는 젊은이를 형 집행을 중지하라라는 게 첫 번째 통화였어요. 그래서 목숨을 건지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풀어주질 않는 거죠. 그 소식은 들었는데 김구 선생님이 아니 전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형 집행을 했는데 왜 풀어주질 않아? 뭐 이런 게 있어? 안 되겠죠. 내가 좀 잠깐 나가야겠다. 그래갖고 다음해인 1898년에 또 거기서 탈옥을 하십니다. 탈옥을 하셔가지고 어디로 가시냐면 그 칩거를 해야 되니까, 몸을 숨겨야 되니까 절로 들어가서 또 스님이 되세요. 머리를 깎고 거기서 또 불경 공부를 또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고 하지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망해가는 나라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절에서 내려오셔서 당시에 비밀결사 1907년에 만들어져서 1911년까지 존재했던 신민회에 가담을 하십니다. 그 신민회에 가담을 하셨다가
1911년에 이제 신민의 인사 105명이 붙잡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회원이 800명이고요. 그 중에 한 700명이 조사와 고문을 받는데 그 중에 주모자 105명이 잡아갇히거든요. 이게 그 유명한 백오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백오인 사건에 연루돼서 다시 감옥으로 가시게 됩니다. 참 옥중 생활이 기셨어요. 자, 그랬다 이제 3.1운동 직후인 1919년에 도저히 이 땅에서는 내가 활동을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에 당시에 배를 타고 상하이로 갑니다. 상하이라는 곳은 이제 당시에 국제무역항이고요. 여러 나라의 조개지가 있었던 곳입니다. 외국인들이 머무르는 곳이 이제 조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일본인 조개지도 있고 미국인, 영국인, 프랑스인 조개지도 있는데 당시 프랑스인 조개지의 건물 하나를 얻어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 여기 문지기를 시켜주시오. 파수꾼을 시켜주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구 선생님이 키가 한 190에서 2m 가까이 되는 엄청나게 기골이 장대하신 분이거든요. 완전 장사십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파수꾼은 좀 그렇고 경무국장을 하시오. 그래서 치안류를 담당하는 경무국장으로 취임하신 분이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님이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임시정부는 3.1운동 직후에 만들어집니다. 상하이에서 만들어져요. 3.1운동 직후에 보다 조직적인 활동을 위해서 그 조직의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상해에서 임시정부, 국내에서 한성정부, 그리고 저기 연해주 땅에서 이제 대한국민의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당시에는 외교 독립론이 대세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연해주보다는 뭐 지리적으로나 상해 쪽이 안전하다, 외교 활동하기에 좋다라는 생각에 국내에 있었던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연해주에 있었던 대한국민의회의 인사들을 흡수함으로써 본격적인 임시정부가 탄생을 하게 돼요. 그때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가 이승만이었고요. 재헌 때는, 제정헌법 때는 대통령이 없었어요. 1차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 중심제가 되면서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승만을 왜 대통령으로 사람들이 추대를 했느냐? 외교 독립론 때문에. 당시 미국 대통령하고 이제 사제지간이었거든요. 대학 시절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이 밀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조금 구설수가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으로 추대된 게 이승만 전 대통령이죠. 대통령 되고 나서 상해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사진 한 장 찍고 내내 미국 워싱턴에 가 있었던 분이 그분이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갖고 이거 뭐 한 5년 지났는데 임시정부 만들고 5년 지났어요. 1923년 됐습니다. 이거 뭐 됐는데 이게 뭐 발전한 것도 없고 독립도 안 되고 그리고 비밀 조직이 다 일본한테 적발이 돼가지고 완전히 뭐 자금줄도 끊기고 뭐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나오고 이거 큰일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1923년에 신채호 선생을 중심으로 다들 모여보시오 상해. 우리 임시정부에 나아갈 방략 좀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서 회의가 열립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국민대표회의가 되지요. 국민대표회의 때 완전히 임시정부를 엎어버리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창조파와 아니다. 임시정부를 조금씩 개조해 나가야 된다는 어떤 개조파가 팽팽히 맞서다가 썰전 끝에 결국 흐지부지 끝나게 돼요. 그래서 임시정부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결국 25년, 2년 뒤에 이승만 대통령은 탄핵을 받게 됩니다. 이대 대통령으로 이제 유학자였던 박은식 선생님이 취임을 하시지만은 몇 개월 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시게 돼요. 그래서 임시정부는 뭐 더 이상 뭐 갈 곳이 없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2차 개헌을 통해서 이제 내각 책임제로 바뀝니다. 근데 내각 책임제 그러면 중심이 누구예요? 보통 수상이 내각 책임제 중심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국무령이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초대 국무령, 2대 국무령, 3대 국무령이 쭉 나오는데 이때 김구 선생님이 국무령에 취임을 하세요. 그러니까 문지기만 계속 하시던 분이 몸 쓰는 일이 아니라 처음으로 머리 쓰는 일에 이제 합류하신 것이 이제 그때 지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김구 선생님은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어떤 합리적인 판단, 영도력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다 사람들이 자꾸 뛰쳐나가니까 이제 27년에는 3차 개헌을 하면서 이제 집단 지도체제로 바꿉니다. 사람들한테 전부 다 감도를 씌워주는 거예요. 제발 나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도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931년에 한인애국단이라는 의거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자, 우리 입장에선 의거지만 이제 일본인들이 볼 땐 테러단체가 되는데, 지금 무슨 뭐 알카에다니 이런 단체하고는 분명히 우리가 구분을 지어야 되는 게, 지금 알카에다 보면 너무 무차별 테러를 하죠. 그래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이 되는데요. 당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거단체 김구의 한인애국단, 그리고 사회주의자 김원봉의 의열단, 이런 단체들은 최대한 민간인들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어떤 전쟁 범죄자들의 처단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무차별 테러하고는 좀 구분을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한인애국단을 만들고 한인애국단의 영웅이었던 이봉창, 일본 천황한테 폭탄을 던졌었죠. 그리고 또 윤봉길, 일본 장군들이 모인 상하이 홍코공원에 또 수통폭탄을 던져서 완전히 그들한테 쓴맛을 보여줬죠. 이분들이 전부 다 김구가 이끄는 한인애국단 출신이었고, 그 한인애국단이 바로 임시정부 산하 소속 의거단체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